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러분, 저는 여기 앉아 있으면서 사실 저는 여기가 어떤 분이 모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강주에서 같이 오신 분에게 제가 기차를 타고 오면서 물었어요. 어떤 분들이 모인 거야? 목사님들이 다 모이시는 거야? 전혀 아니래. 그냥 좋아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목요일 날에 모인다는 거예요. 참 도깨비 시장 같은 데인가 보다.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어디를 강의를 가면 딱 정렬되고 반듯하고 어디 앉히고 막 이런데 막 여기도 앉았다 저기도 앉았다 막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찬송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왜 오는 줄 알겠어요. 왜 오는지를. 왜 오느냐 하면 여기 오면 편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안아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오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저를 안아주는지 안 안아주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왕따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왕따, 여러분 왕따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깊숙이 들어가지 못한 이방인의 나, 그 마음이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있어요.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 아이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이들이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불량하다가 얻는 또 고치셨는데 이미 말해버리고 끝났어요. 고정간접성에 그 애들은 불량, 조금 더 순화하면 부적응,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그 친구가 불량하고 부적응하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어른들한테 있는데 그 아이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문제다. 문제가 되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어른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모든 것을 잘못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저는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사실 저는 교장 스님이란 말을 좀 지워버렸으면 좋겠어요.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예요. 난 그냥 선생님도 괜찮은데 교장 그러면 일단 눈썹도 좀 진해야 되고 좀 목도 이렇게 하고 옷도 이렇게 입고 이런 데라면 저 오늘 이렇게 입고 오지도 않아요. 그냥 나도 편하게 입고 왔을 거예요. 진짜 안 맞아요. 저는 우리 교장실은요 애들 놀이터예요. 사람들이 오면은 교장실에 와서 교장선생님 삼겹살 언제 사줄 거야? 오늘 사줄게. 오늘 안 먹고 내일 사줘. 막 그러니까 옆에 어떤 사람들이 연출하는 거냐 그래. 연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만 보면 환장하게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이야기 중에요, 새롭게 하소서 촬영을 하러 갔는데 저 때문에 NG가 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카메라맨들이 막 뒤로 뒹굴어가지고 또 NG를 계속 내는 거예요. 나 짜증이 나더라고요. 왜 저렇게 뒹굴까? 뭐가 저렇게 재밌을까? 자기들이 떠들고 막 웃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하겠습니다. 난 진짜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재밌나? 근데 재밌는 구석이 좀 있다네요. 제가 어울리지 않는 어떤 재밌는 것, 뭐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묘한 뭐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느낌을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가 무당 같은가? 막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각설하고, 여러분, 저는 나로가 올라가는 고흥, 화면도 안 띄워주나요? 나로가 올라가는 고흥, 거기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바닷가. 저희 집은 사남 사녀입니다. 저 섬 보이죠?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구나. 저 섬이에요. 저 섬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름답죠? 사남 사녀를 낳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남 사녀를 낳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사남 사녀를 낳았을 텐데. 나는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파도 소리가 날 때마다 아기를 낳나 보다. 무슨 아기를 그렇게 많이 낳을까요? 아이고 참. 저는 이 세상에 제일 먹기 싫은 밥이 보리밥이에요.
누가 보리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너나 먹어라, 너나. 나 그만 먹고 싶다. 더 먹기 싫은 밥은 고구마 밥이에요. 여러분들 막 먹고 싶죠? 몇 번 먹어보세요. 막 흰트림이 계속 나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먹기 싫은 밥, 그 정도로 가난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그렇게 많이 나요? 이 말 지금 우리 형제가 다 듣고 있을 텐데 강조하면 또 혼날 것 같네요. 어찌됐든 저는 사남 사녀 중에 위에서부터 6번째입니다. 위에서부터 6번째인데요. 저를 낳기 직전에 우리 아버지는 선생님이셨는데 운동회 달리기 대회를 나갔답니다. 옛날에는 선생님들도 달리기 대회를 했나 봐요. 근데 이렇게 자빠졌어요. 쓰러졌는데 조금 다쳤는데 다리가 골절됐는데 이걸 좀 습을 잘못해가지고 다리를 절단했어요. 여기가 없는 거예요. 목발을 짚고 해버린 거예요. 선생님도 그만두게 되고 몇 마지가 안 되는 논을 다 팔았어요. 이걸 나서 보려고. 그래도 못 나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디 살 데가 없으니까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문중 땅에다가 한 800평 정도의 산을 개간을 해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뭐를 잘하셨냐면 한문을 잘하셨대요. 주산을 잘 놓고. 근데 한문은 여러분 옛날에는 하늘천 따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하늘천 따지로 가르치지 않고 옛날 신문에는 한문하고 한글이 혼용되었답니다. 대통령, 권한, 국회의원, 교육, 사회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 신문에 자주 나오는 관용구를 전부 뭘로 만들어 가지고 관용구로 만들라고 책을 만든 거예요. 쉬운 단어부터. 이걸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공군에 있는 그 문맹자들을 서당을 만들어 갖고 가르친 거예요. 주산하고. 근데 저는 아버지 그 무릎 위에서 6살 때부터 한문하고 주산을 배운 거예요. 근데 그 형들보다 더 공부하는 속도가 빨랐다고 합니다.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우리 아버지가 주정아, 제 이름이 주정이에요. 술주정이 아닙니다. 그거 왜 이름을 주정이라고 지었는가 모르겠어. 그것도 하도 많은 이름 중에 주정 뭐예요? 알코올 뭐예요? 어쨌든 주정이에요. 주정아, 왜 오늘 그 서당에 학생들이 오지 않을까? 이러고 묻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몰라요. 곧 오겠죠?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6살 먹은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아버지, 필시 무슨 곡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버지도 당황스러웠는가 봐요. 너 지금 뭐라고 그랬냐? 아니, 필시 무슨 곡절이 있는 듯 합니다. 한문만 맨날 배우니까 이제 그 곡절 막 이런 이야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그러면 곡절이라는 단어를 쓸 줄 아느냐 한문으로 이렇게 내가 촥촥촥 써준 거예요. 여러분 쓸 줄 아세요? 잘 못 쓰죠. 여러분 지금도 못 쓰는데 저는 6살 때 쓴 거예요. 곡절이 내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요. 근데 나는 그걸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이한이 6살 때 곡절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말했던 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등학교 국민학교라 그랬죠. 그때 다녔던 애들은 처음에 들어가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막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그 당시에는 막 머리에 그 뭐예요, 막 곰팡이도 피고 막 그렇게 막 어려운 시절이었잖아요. 곰팡이가 아니고 뭔가요, 그거? 모르겠어요. 인간 뭔가 버짐도 막 있고 여기 까만 거 뭐예요, 고무신 신고 막 코 이만친. 그때는 뭔 코가 그렇게 많이 내려왔나 몰라요. 그 코가 이만큼 내려왔고 또 하면 여기 쑥 다 들어가요. 그럼 밥 다 먹었죠? 그 코는 다 어디 갔을까요? 또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아이스크림이나 아이스 깨끼가 있었어요. 아이스 깨끼라고 그랬네요. 아이스 깨끼, 뭐 아이스 깨끼인데 동생을 여기다가 이렇게 메고 이렇게 끈으로 그 애를 여기다 그렇게 일하러 다니고 그랬어요. 그 말을 하는데 고개를 끄덕이면 나이가 된 거예요. 아니면 영화를 많이 봤든지. 그런데 하드도 이렇게 먹고 막 이렇게 애기도 먹이고 그 정도로 우애가 있었어요. 그때는 여러분 껌도 그렇게 귀했네. 껌. 그때는 끔이라고 했어요.
막 씹다가 아까우니까 벽에 붙였다가요 뒷날 다시 띄어서 여러분 막 토할 것 같죠? 훨씬 잘 살았어요. 건강했고요. 그때는 알코올이 없었어도 얼마나 잘 살았는지 아세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어찌됐든 그렇게 초등학교 애들 기억력 배울 때 나는 어휘하고 주산이 2단이었으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어휘하고 수리가 배울 게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 그 시골에서 1, 2, 3, 4, 5학년을 다닐 때 공군에서는 수재가 낫다 안 그랬겠어요? 수저가 아니라 수재. 수재가 낫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수재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얼굴이 제가 많이 어둡지요? 밝은 척하는데 어두워요. 제 마음속에는 어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늘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늘이 생겼냐면요, 5학년이 됐어요. 새로운 5학년 1학기 3월 달에 담임 선생님이 오셨네요. 나는 당연히 그때 당시에 반장을 급장이라 그랬어요. 급장이었겠죠. 차려 경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3월 달에 오셔갖고 4월 달에 가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어. 이게 난 또 차려 선생님께 경례 이렇게 했는데 이 선생님 나를 딱 쳐다보더니, 야, 너 반장하지 마. 아무 일도 없이. 급장하지 마. 예. 그리고 난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말했죠. 아버지, 오늘 새로 오신 분이 나한테 급장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가 뭘 잘못했구나. 아니요, 잘못할 틈도 없었는데. 무슨 잘못할 틈이 없어? 차려 격리밖에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너를 그만두고 했을까? 너는 모르지만 뭔가 잘못했을 거야. 아버지 친구가 교감 선생님이셨어요. 이게 다리를 젊어서 쩔뚝쩔뚝 하면서 이제 산을 넘어갔겠죠. 그 교감 선생님한테 이제 말을 했겠죠. 친구야, 내 아들이 뭘 잘못했는가 보다. 근데 반장을 그만두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애기한테 알려줘야지 좋을 것 같은데 말없이 그만두는 게 하는 것은 안 좋으니까 선생님께 이유라도 말해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이제 교감 선생님이, 선생님, 그 아이 왜 급장 그만두게 했어? 뭔 이유가 있었어? 이렇게. 아니, 그냥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감 선생님이, 그러면 안 되지, 설명을 해야지. 그리고 그냥 그날 학교를 갔더니 그 선생님 날 쳐다보더니, 야, 너 반장 다시 해. 그럼 반장 다시 한 거예요. 그리고 차려 경례 또 반장을 한 겁니다. 이거에 대한 기분 나쁨이 있으셨나 봐요, 이분이. 이제 뭔 일로 정해지냐면 며칠이 지납니다. 6월 달이 됐어요. 그 당시는 월말마다 시험을 봤을 때죠. 월말고사. 그러면은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월말고사의 그 점수들을 국어, 산수, 자연, 실과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학생 수의 모든 소표를 저한테 줘요. 왜? 합산, 평균, 석차, 머리로. 그때는 뭐 다른 게 없으니까 내가 다 해요. 근데 아이들은 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를 갔는데, 그때는 급사라 그래서 급사. 그 누나가 교실에 오더니 이만한 뭉치를 가져와서, 주정아, 이거 합산, 평균 이런 거 다 내라. 1학년부터 6학년 것을. 예, 누나 금방 해드릴게요. 금방 해버리니까 척척척척 막 해버리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걸 하고 싶어도 내 점수는 궁금하겠죠. 그래서 5학년 1반 14번 그리고 주산을 가지고 이렇게 국어, 산수, 자연 여기 점수 표를 봤더니 40점, 30점, 막 50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난 한 번도 하나를 틀리거나 아니면 전혀 안 틀려요. 근데 점수가 잘못 기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 생각을 안 하고 난 이 점수표를 가지고 교실로 내려갔어요. 우리 교실은 3층이었거든요. 2층, 1층 교무실에 가서 스님이 앉아 계시기에, 선생님, 이거 제 점수가 아닌 것 같아요. 잘못 기입하셨나 봐요. 선생님은 앉아있고 나는 서있고, 앉은 키는 똑같고 둘이 다. 그럼 그 선생님이 어디가 잘못됐니?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쳐다보지도 않고 내 머리를 확 움켜잡았어요. 그때는 머리가 있을 때였어요. 그러고 머리를 끌고 문을 열더니 교문에다가 막 머리를 막 박는 거예요. 빼빼 마르고 시큼하고 고무신 신고 까만 애를 막 머리를 막 이렇게 쳐 박는 거예요. 쳐 박으니까 이 손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귀를 잡는 거예요. 귀를 잡고 끌고 3층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3층 교실로 계단으로 남고.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끌려가는지도 모르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교문을 들어가서 우리 반 문을 쫙 열더니 나를 들어오라 그러대요. 그리고 문을 딱 잠궈버리고 주산을 갖고 있는 주산. 여러분, 그때는 주산이 이렇게 긴 주산이 있고요, 퉁퉁한 주산이 있었어요. 알아요?
퉁퉁한, 나는 퉁퉁한 주사를 썼거든요. 알이 큰 퉁퉁한 주사. 그걸 나한테 축 뺏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 얼굴에다가 막 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사날이 막 비오듯이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쓰러져 버렸겠죠. 그러니까 지근지근 받는 거예요. 뺨을 때리고. 나는 기절을 해버렸네요. 일어나 봤더니 피가 낭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근데 여러분 그 틈에도 이 평가표를 피에 안 묻히려고 이러고 있는 거 있죠.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이걸 놓고 이제 저는 집으로 가는 거죠. 근데 피가 막 덩어리 피가 막 나와요. 이걸 놓고 6월달이니까 보리밭이에요. 보리밭. 보리밭길을 막 헤쳐서 종달새도 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물에는 붕어가 막 배를 뒤집으면서 넘고 있는, 너무나 나는 지금도 그때 그 시절에 너무나 잘 보여요. 그리고 그 강을 건너서 꼬랑을 건너서 산을 두 고개를 넘어서 집에를 갔더니 그날이 우리 집이 모내기 한 날이에요. 여러분 모내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먹는 쌀을 씹는 걸 모내기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다리가 없기 때문에 모내기를 못하러 가고 큰 솥단지에다가 모내기 하러 온 사람들 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밥을. 근데 내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는 그 불을 지피다가 목발을 짚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희청거리면서, 다리가 하나 없으니까 희청거리면서. 그럼 날 쳐다본 거예요. 너 뭐야? 앉아있다가 날 쳐다보고, 너 뭐야? 왜 그래? 근데 아버지는, 나는 내 얼굴에가 뭐가 있는지 몰랐어요. 아버지가 제 얼굴에는 주사날 큰 게 3개가 박혀 있었나 봐요. 나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 쭉 뽑으니까 피가 아버지 얼굴로 쫙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옷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나를 엎혀놓고 묻는 거, 자초지종을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선생님이, 이게 선생님이 왜 때렸냐고 라고 막 울면서 이야기했더니, 이런 나쁜 놈이 없네. 그리고 목발을 짚고 산을 넘어가요. 화가 나신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갔죠. 그리고 밤이 되니까 이제 모내기꾼 우리 그 사람들은 밥을 먹으러 오고, 엄마는 나 얼굴 보고 깜짝 놀라고, 아버지는 안 오시고. 그때는 전기도 돌아오지 않은 아주 시커먼 시대 아니에요. 깊은 산속이고 밤 늦게까지 아버지가 안 와요. 왜 안 올까? 왜 안 올까? 저 산 위에서 불이 내려와요. 슉슉슉슉 우리 집으로 내려오니까, 아버지가 오신가 보다 라고 말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너가 아버지 아니다. 왜요? 너가 아버지는 쩔뚝거리면서 와야 되는데 저렇게 불이 빨리 올 수 없다. 정말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마을에 있는 형인데 우리 어머니를 찾는 거예요. 주정이 어머니. 근데 우리 어머니가, 네가 왜 왔냐? 큰일 났습니다. 이게 뭐가 큰일 났냐? 주정이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산을 넘어가서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학교를 가면, 그래도 옛날 아버지는 선생님을 하셨기 때문에 화를 못 참을 것 같으니까 학교 부근에 있는 작은, 지금은 슈퍼마켓이면 전방이라고 그랬어요. 전방에서 그 선생님을 오시라고 다른 사람한테 시켜놓고 문턱에 앉아 있다가 쓰러지셨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아버지를 보냈네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우리 어머니예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여가 나가요. 상여. 허노야 넘자 이렇게 하면서 나가요. 그 상여가 나간 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너는 아버지 상여 따라가지 마. 그리고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 예, 어머니는 틀림없이 그 뒷말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너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원수를 갚어. 이 말이었을 것 같아요. 뒷말은 안 하셨어요. 나는 학교를 갔네요. 근데 아버지 상여가 우리 학교를 도는 거예요. 가서 이제 묵기 전에, 매장하기 전에 학교를 도는데 누가 상여를 맺냐면은 아버지 제자들이. 그러면서 학교에다 돌을 던져요. 돌멩이를. 나쁜 놈이 없다고. 그리고 아버지는 묻혔어요. 만약에 그 이야기가 지금 시절 같으면 성적 조작에, 두 번째 아이의 폭행에,
아버지 돌아가신 게 뭐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아니지만 가정의 파탄에 사남 사녀는 너무너무 고통 속에 세상으로 흩어져서 어렵게 살아야 될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트라우마를 저는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트라우마.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제 책이 8월 1일자 김영사에서 나오는데, 그 책 이름이, 이 제일 먼저 나오는 에피소드 1이 아버지를 죽게 만든 아이, 이게 1번입니다. 이게 이제 드라마로 제작이 되고 넷플릭스에서 여러분을 보게 될 텐데, 이게 아버지를 죽게 만든 아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골에다가, 저는 원수 같은 사람한테 아이를 맡겨놓을 수 없다고 부산에 있는 누나가, 본인도 넉넉지 않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데리고 갔고, 그리고 데리고 살다가 작은 형이 군대 갔다 오니까 또 나를 패스를 받고, 그런데 두 분 다 결혼을 하고 힘드니까 나는 다시 중학교 때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저는 빙의가 걸린 거예요. 빙의가 뭔지 아세요? 혼자 두런두런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이상한 아이가 돼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공부는 시골에서도 1등 했지만 부산에 가서도 그 큰 학교에서도 1등을 했어요. 머리는 아주 비상한데 이 어린 마음속에 상처가 있은 거예요. 그 상처가 뭐냐? 우리 아버지의 동생, 즉 고모가 제사 때마다 만나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저놈 때문에 우리 오빠가 죽었어.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나 때문에 우리 형제간들이 저렇게 고통받고 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모습으로 하고 다니는 거예요. 두런두런, 밤이면 두런두런. 갈피를 못 잡고는 사춘기를 겪습니다. 그때 우리 마을에 교회가 들어서요. 우리 어머니는 그 이전까지는 오직 새벽이면 일어나서 장독대에 가서 물 떠놓고 계속 빌어요. 두런두런 뭐라고 천지신명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낯익은 저 광경이에요. 우리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그런데 제가 머리가 막 아프고 그런 상태에서 시골에 가서 어머니하고 둘이 살게 되는데, 시골에서 그 마을에 전도사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오시는 거예요. 맨날 쫓아와.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그 장독대에 맨날 숨어. 우리 아버지가 49살에 돌아가셨고 우리 어머니가 50살이에요. 이게 50 몇 살 조금 지났을 때의 어머니예요. 맨날 숨어요, 맨날. 그래서 나는 그때 생각을 한 거죠. 아, 저 전도사님이 우리 엄마를 사랑한갑다. 아버지가 없으니까 막 쫓아다닌가 보다. 그냥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결혼했으면서 우리 엄마가 혼자라고 저 오나 보다. 철없는 생각에.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뭐 때문에 저 사람 우리 집에 온대? 전도사님한테. 오지 마라고 그래. 그 말 속에는 엄마 저 사람 좋아해? 막 이런 사랑의 감정을 갖고 내가 물은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지 마라. 뭘 그러지 말아요? 저분은 지금 나를 하나님한테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 하나님한테 간다고? 내가 꼭 그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왜?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라고 나는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한테. 근데 너 왜 그러냐? 엄마, 하나님은 안 계셔. 왜 그래?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150가구에 있는 많은 시골 사람들이 저 주정인의 식구들처럼 착하고 저런 애들은 없다. 우애 이야기를 할 때, 형제간의 우애 이야기를 할 때고 저 집 애기들 이야기했고, 효도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 이야기를 했어. 엄마 안 그래요? 그렇지. 왜 근데 우리는, 엄마, 마을 사람들이 그랬지. 우리 밥이 없어 배고플 때지만 우리 집 옆에 다른 사람들의 그 많은 과수원에 지금 이때쯤이면 복숭아가 떨어져 갖고 밑에 떨어져 있는 그 썩은 것조차도 안 주워 먹으니까, 밥을 굵으면서도 그걸 안 주워 먹으니까 그 복숭아 주인이 와서 그랬어요. 제발 좀 먹어라. 나 이 집 애들은 처음 봤다.
걸려있는 것을 말고 떨어져 있는 것도 안 주워 먹는다. 이렇게 착한 애인데 왜 하나님이 계신 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이제 가만 들여다 보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다, 아버지를 돌아가시다는 죄책감이 너무 무거운데 이 화남과 분노를 지금 하나님한테 투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미워한 거예요. 전도장 오지 말라고 그래요. 뭐 때문에? 하나님 안 계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주정아, 하나님은 계셔. 교회도 안 다니신 분이에요. 한 번도 안 갔어요. 계셔. 나는 갈 거야.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사남 사녀 형제간들 중에 나는 애톨이었다가 엄마마저 나를 버리고 하나님으로 가본 거예요. 근데 나는 엄청나게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식사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뭔 기도를 또 했다가 밥 먹고 또 하고, 전부 다 형제간들이 다 교회를, 하나님을 믿는, 나만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그만 좀. 그리고 통성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이놈만, 우리 주장님만 오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게 소원이면 이미 사탄을 내가 그냥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 나는 나쁜 놈이 되고 똘똘똘 우리 형제간을 뭉치는 거예요.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하나님 미우고 있거든요. 자, 어찌됐든 중학교를 그렇게 다니고 쭉쭉쭉 나갑니다. 고등학교 전교 1등짜리를 시험을 못 보게 해요. 우리 어머니가 너 형도 지금 너무 힘들게 살고 너를 가르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중학교 졸업하고 그냥 부산의 고무신 공장으로 가거라.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신사임당 한석봉 엄마 같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 미안한 거야, 형제간들한테. 그만해라. 근데 담임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전교 1등짜리를 어떻게 고등학교를 안 보냅니까? 저희는 그 당시에는 연합고사라고 그랬어요. 연합고사를 보면 거의 안 틀릴 겁니다. 시험만 보게 해줍시다.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음악 3개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았어요. 197점. 왜냐하면 난 음악은 틀릴 수밖에 없는 게 건반이 어떻게 생긴 걸 한 번도 안 봤으니까. 난 몰라서 안 봤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다닙니다. 전교 1등으로 들어갔던 애가 졸업할 때는 중간도 못 합니다. 왜? 먹고 잘 공간이 없으니까. 잘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아파트 야간 경비를 다니는 거예요. 건축 현장에 아파트를 지으면 거기 가서 야간 경비를 쓰면서 낮에는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바람 속에 그 모스타이로 오는 그 바람 소리, 그 추워갖고 이가 얼마나 이렇게 하니까 이가 아파갖고 밥을 못 먹어요. 덜덜 떠니까 이렇게 하니까. 근데 공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쓰러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어찌됐든 여러분 고등학교를 그렇게 졸업을 하고 서울대학에는커녕 강주에 있는 좋은 대학에 좋은 과도 못 갈 정도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전남대 공대 화공과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건 특성화 공대예요. 그래서 납부금을 면제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로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과외를 안 하면 못 먹고 살 것 같아. 그래서 입주 과외를 해내요. 입주 과외. 근데 입주 과외하는 그 학교는 고등학교 학생을 내가 가르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집만 지어놓고 이 학생만 있어요. 시골에서 지금 어머니가 강주에다 집을 지어놓고 이 아이를 가르치라고 나한테 입주 과외한 거예요. 이 집 양옥집인데 전부 다 둘이 쓰는 거예요. 완전 좋죠. 시골에서 집을 지어놨나 봐요. 돈이 좀 있으니까. 근데 이 아이를 공부를 가르치는데 공부는 안 하고 너무나 많은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입에 담지 못할 소리입니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네요. 누구누구 어머니, 지금 이 아이 공부를 시킬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십시오. 큰일 나겠습니다. 저는 이 입주 과외를 못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럼 가만 놔두십시오. 지금 애삼촌이 갈 겁니다. 애삼촌이 당신을 만나러 갈 거라는 거예요. 나한테. 자기는 시골에 있으니까 못 오고 자기 애삼촌이 왔네요. 근데 여러분 그 애삼촌이 제 담임선생님인 거 있죠. 내 5학년 때 만났던 담임선생님이 얘 애삼촌이 과외한 학생의 애삼촌.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죽은 것은 자기가 성질이 쓰러진 게 죽은 거지 그 사람이 죽인 건 아니잖아. 이렇게 난 그 사람을 그렇게 많이 미워하진 않았는데 얼마나 나한테 미안하게 하고 생각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날 와서는 나를 딱 쳐다보더니 너가 얘 과외 교사냐? 예. 똑바로 가르치 자식아. 왜 애가 이렇게 될 때 가만 놔뒀어? 웃긴 놈이네. 그리고 그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가면서 가! 너 과외 안 해도 돼. 나가.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 저는 괴물이 돼버렸어요.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죽이고 싶었어요. 인간도 아니구나. 정말 저 때문에 온 식구들이 온 세상에 나가서 지금도 이렇게 고통받게 살고, 아버지가 없는 이 울타리 속에 아버지 나이 49살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뿔뿔이 흩어져서 이 고통을 받고 사는데 전혀 죄책감을 안 느끼네. 그때 여러분 저는 사람이 아니었네요. 그리고 대학교를 어쨌든 졸업을 하고 많이 흔들렸어요. 흔들렸지만 공부를 좀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서울 삼성 본사에 취업이 된 거예요. 시골에 있는 공대생 치고 서울 삼성 본사 들어가면 아주 잘 들어간 겁니다. 근데 거기를 다니는데 안 맞아, 성향이. 그래서 6개월 다니고 딱 그만둡니다. 그리고 서울역으로 왔어요. 뭐를 할까? 와서 생각해 본 거예요. 뭐를 할까? 그때 제 머릿속에 딱 드는 순간 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냐면 중이 돼야겠다. 중이 돼야겠다. 그리고 나는 딱 그 마음을 먹으면 바로 실행을 하는 또 실행력이 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 나 대학교 다닐 땐 템플스테이 했던 데로 가야겠다. 그건 영광에가 있다. 좋다.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영광까지 갔더니 새벽 2시 반인가 3반이 돼. 거기서 내리자마자 저는 산길을 엄청 20리길을 산속을 깊이 막 들어갔어요. 엄청 이슬이 많이 내려있고 그 산으로 가는데 그 길에가 노루, 꽁 막 이런 것들이 밤에 푸르륵 날리니까 깜짝 놀리면서 이렇게 뭘 밟으면 뱀인 것 같고 막 또 개구리가 오줌을 쫙 싸면서 넘어가고 막 그 산속을 막 헤매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막 다시 돌아갈까? 아니 그래도 가야 돼. 그러고 갔더니 한 4시나 됐어요. 이게 절에 가니까 스님이 도량식을 하는 시간인가 봐. 근데 스님이 딱 날 쳐다보더니 누군고 이러는 거예요. 그분들은 꼭 누구냐 안 그러고 꼭 누군고 뒤에 고자를 붙여요. 예, 저는 사회에 부적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부적응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왜 왔느냐고 묻는 것이다. 예, 저는 옛날 템플스테이를 했는데 중이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둠컴컴이 안 보여 얼굴이 서로. 머리만 빛이 났던 것 같아 약간.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고 싶다고? 중이 되고 싶다고 왔습니다. 헛소리하지 말고 저기 방이 좀 비어있으니까 자고 내일 아침에 해 뜨면 가거라. 스님은 내 고민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상담 능력이 제로예요. 쉽게 말하면 MMPI 검사를 해본다든가 MBTI 홀랜드 검사를 해본다든가 뭘 해봐가지고 중에 적성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걸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말도 안 하고 무조건 뭘 하라고 해요? 잠만 자라고. 잠만. 그래서 잠을 자려고 누우는데 잠이 안 와요. 근데 이제 소설 쓰기 생각이 났어요. 이럴 때는 계속 가서 말씀을 드리면 막 읍소하면 들어준다더라. 그래서 이제 스님 봉창 앞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스님, 저는 중이 되고 싶어 왔습니다. 스님, 저는 중이 되고 한 10번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영화에 나오면 네 정성이 가르쳐서 해주겠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스님은 문을 창 열더니 야 이놈아, 중이 뭔 직업이지 않느냐, 가! 화만 내죠. 화만. 분노 조절 장애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아침에 18명의 스님들이 아침밥을 먹는데 스님들이 날 보고 삐죽삐죽 하는 거예요. 저게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큰 스님이 요놈이 중이 된다고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영어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어로 이야기하는지 뭘 속닥거렸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스님들이 우리가 지금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게 쓰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기대감이 딱 생겨서 써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고 더 조신하게 밥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큰 스님이 너는 지금도 중이 되고 싶은 생각이 있느냐? 딱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예, 초지일관입니다. 딱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배울 때 초지일관 막 그런 거 배웠잖아요. 좋다, 그럼 나와라. 그리고 나한테 나오라 그러더니 그 절 밖에 그 잔디가 이렇게 자욱이 깔려 있는데요.
손가락질하면서 떡을 가지고 오래요. 가서 가봤더니 여러분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조그만 막대기라고 하나요? 초등학교 때 왜 이렇게 조그만 이런 게 이렇게 붙어갖고 이렇게 만든 의자 있잖아요. 조각조각 만든 의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거기 그 의자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갖다 놨어요. 봤더니 이끼가 엄청 많이 꼈어요. 그거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식을 해주나 보다. 나 죽 만드는. 그냥 앉았어요. 그랬더니 앞에다가 오래된 거울, 막 빛이 반한 거울을 딱 앞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옷을 하얀 천으로 날 여기 딱 여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중을 뭐 하나 보다. 근데 좀 있으니까 바리깡을 가져서 머리를 깎는 거예요. 이게 식이 아니라 머리 깎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깡이 녹이 쓸어가지고 이렇게 되지도 않는 거를 깎는 게 아니라 뜯는 거예요. 완전 아파요. 막 이렇게 뜯고 막 이렇게 막 너무 아파. 근데 뭐 말도 안 해. 이를 악물고 막 근데 막 이걸 막 근데 이만큼 깎았는데 앞에 거울을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 2번밖에 안 해요. 2번 했는데 이 스님이 그걸 들어본 거예요. 그리고는 바리깡을 내 던져본 거예요. 가! 내가 일하고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일하고 가! 그래서 나는 얼른 또 대답했죠. 스님, 나는 지금 온 게 아니라 하품을 한 겁니다. 그러고 살아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중생을 하는데 진짜 적성이 딱 맞는 거예요. 세티스파이드, 완전 만족스러워요. 완전 좋아. 왜 좋냐면 정신없이 일을 해요. 공신 막 18컬레 맨날 닦고 밥하고 그 다음에 나무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종 울리고 막 엄청 바빠요. 그러니까 내가 치유가 된 것 같아. 아무 생각이 안 나. 아버지 돌아가시는 것도 생각도 안 나고 형님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 것도 상관도 없고 너무 좋아. 이게 천국이다.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한 2년 반이 됐어요. 근데 나에게도 이제 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님, 저도 중 이름 좀 지어 주십시오. 딱 그랬어. 그랬더니 중 이름, 중 네임. 그랬더니 그 스님 나를 딱 쳐다보더니 그래 너도 이제 중 이름을 지어줄 때가 됐다. 너 근데 어디 회사를 다니다가 왔다고 했지? 삼성입니다. 너는 삼성 좋다. 삼성 스님이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삼성 스님이 된 거예요. 삼성아 그러면 네. 중 이름을 딱 만들었네요. 또 그 다음날 지나니까 또 꿈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시주를 좀 다니고 싶은 거예요. 맨날 자기들만 다녀. 시주. 나도 시주를 가고 싶어서 스님한테, 큰 스님한테, 스님 저도 시주를 좀 다니고 싶습니다 했더니 그래 다녀라. 너는 나주, 목포, 법성포 여기가 네 나와바리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시주를 다니는데요, 다른 중보다 훨씬 내가 시주를 많이 받아갖고 와요. 불쌍하게 생겼나 봐요. 너무 좋아. 인간은 시주도 잘 받지. 그리고 스님들이 나를 엄청 이뻐해요. 왜냐하면 몰래 막 곡차도 사다 주고 여기 하얀 고무신도 엄청 잘 닦고 그러니까 이쁘라 그러잖아요. 눈치가 있으니까. 시주도 하는데 제일 많이 받아와요. 이게 승승장구한 거예요. 승승장구. 너무 좋아. 그런데 말입니다. 근데 슬픈 이야기한테 왜 웃으세요? 이제 여기 시주를 하고 돌아다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 학교를 안 간 꼬맹이들이 너무 많이 모여있어요. 동구박골에. 근데 그것들이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그럼 또 저기서 오지 말라고. 그럼 이 동네가 오지 마. 전부 여기서 튀어나오고 저기서. 그리고 돌멩이를 들고 나를 던지고. 그 나한테 나는 중인데 동랑치라고 아니라고 해도 동랑치 아니라고. 저리 가라고. 그러면 막 따라다니는 그 모기 새끼들처럼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그때 제가 도를 깨우쳐 본 거예요. 어떤 도? 그만두자라는 도. 그만두자. 그리고 바로 속세로 나왔어요. 나와서 우리 지도 교수님을 만났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지도 교수님. 그분이 나를 찾았던 모양이에요. 왜 찾았냐면 자기 제자, 우리 후배들이 서울 삼성에 쉽게 말하면은 견학을 온 거예요. 내가 있다고. 근데 없어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수님 궁금한 거예요. 얘가 어디 갔는가를. 근데 제가 이제 나타난 게 머리를 딱 이렇게 빡빡 깎고 나오니까 나를 보자마자 너 교도소 갔다 왔냐? 아니요, 교도소 아닌데요. 그럼 뭐예요? 중인데요. 뭐예요? 중?
케미칼 엔지니어가 중화학공학자인데 내가. 그래서 이제 그분이 헛소리하지 말고 공부를 해라. 그러니까 석사 박사를 마칩니다. 석사 박사를 다니고 있는데 박사를 다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이제 파트타임으로 선생님으로 다니고 저녁에는 이제 박사 마지막 논문을 쓰기로 하고 어느 공업계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앞에 이야기는 잊어먹어도 됩니다. 중 이야기는 특히 잊어먹으세요. 여러분, 저만큼 힘들고 어려웠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려고 갔어요. 공업계 고등학교. 1992년도에 공업계 고등학교 아이들은 굉장히 머리가 열악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너무 힘든 아이들이 많았고요. 그 이전 1970년도까지만 해도 공업계 고등학교는 근대화의 기술이라 그래가지고 공부를 잘하고 어렵지만 힘든 사람들이 다녔지만 92년도는 인기가 좀 없을 때였어요. 한 공업계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갔습니다. 학원과 2학년 1반 담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3월 2일 날 그 반 교실에 들어갑니다. 처음으로 선생님이 돼가지고 아이를 만나는 거죠. 잘해주려고 왔어요. 근데 아침 조회를 하려고 봤더니 잘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반이 50명인데 8시 반인데 5명이 앉아있어요. 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죠. 제일 앞에 있는 애한테, 야, 얘들이 왜 이렇게 안 왔냐? 이게 선생님이 돼서 내가 제일 첫 번째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야, 얘들이 왜 이렇게 안 왔냐? 그러니까 얘가 고개를 착 옆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때 난 금방 깨달았죠. 아, 반말을 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말을 언능 올렸어요. 학생님 미안해요, 반말해서. 근데 애들이 왜 안 왔어요? 딱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얘가 고개를 또 옆으로 착 돌리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났어요. 근데 화 안 난 것처럼, 이 녀석아, 선생님이 묻고 있잖아요, 왜 애 안 왔냐고요? 딱 이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걔 나보고 훨씬 커요. 그리고 날 딱 쳐다봐요. 딱 날 쳐다보더니, 애들 안 온 것을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안 온 놈한테 물어보세요. 맞죠? 말할 말이 없어요. 근데 너무 궁금해. 우리 반만 지금 50명 중에 5명이 앉아 있는 건지. 그래서 다른 반을 가봤더니 다 그 정도 앉혀 있는 거예요. 5명 앉혀놓고 아침 조회를 하는 학교. 참 이상한 학교가 다 있다. 그리고 하루를 지나봤더니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를 알게 됐네요. 그 학교는 아이들이 학교로 오는 시간이 8시 온 놈, 9시 온 놈, 10시 온 놈, 하루 종일 학교로 와요. 4시 반까지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또 계속 오는 거니 문제가 아니라 또 계속 집에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오고 하루 종일 가는 거예요. 자유학기제인가 봐요. 근데 나는 그걸 보고 애들이 신기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신기해. 그걸 보고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선배님한테 물었죠. 먼저 계시던 분한테, 선배님, 왜 우리 학교는 애들이 하루 종일 오고 가는 거예요? 아, 박 선생님, 우리 학교 어떤 학교인지 몰라구나. 예, 모르는데요. 이 학교는 강주 전남에서 인문계 실업계를 보고 다 떨어지고 나서 오갈도 없는 청축이 꼴뚝자리 다 모인 학교야. 아, 그런데요. 근데 그거하고 하루 종일 오고 가고 안 가고 뭔 관계가 있는가요? 관계가 있지.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가만 놔둬. 보고만 있어. 그래야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애들이 학교를 안 다녀버려. 그러니까 그냥 보고만 있으라고. 그냥 보고만 있으라고요. 응, 나도 해봤는데 안 돼. 보고만 있어. 참 이상한 학교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튿날 새 교과서를 나눠줘. 근데 애들이 교과서를 가방에 넣지 않고 전부 다 끈으로 묶는 거예요. 왜 끈으로 묶는가 봤더니 종례하고 가면서 전부 다 수학장에 다 버려버려. 세 번째 날은 수업을 하는데 이상한 소리를 들려서 봤더니 입을 이렇게 삐뚤어가지고 침을 뱉는데, 이 침은 이렇게 삐뚤었는데 침이 이쪽으로 나와. 전부 다 침을 뱉고 있는 거예요. 야, 뱉지 마. 그럼 네, 알았어. 침. 입은 이렇게 삐뚤었는데 침이 이렇게 나가는 완전 멋있는 폼을. 하지마. 견딜 수가 없어. 막 정신을 돌아볼 것 같아요. 책도 없지, 갖다 주면 어디다 갖다 버려버리지, 하루 종일 오고 가지, 침을 아무나 뱉지. 너무나 혼란스러운 게, 또 선생님들은 그걸 보고 또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안 되겠다, 나라도 정신을 차려야겠다. 그리고 나는 내 수업을 들어가고 쉬는 시간에 계속 내 교실에 들어가서 쓰러지고 닦아주고 뭐 해주고 다 하고 칠판 닦아주고 얼른 또 수업 들어갔다고 내 쓰러져 닦아주고 계속 들락날락 하면서 아이들을 3개월 동안 해봤어요. 전혀 안 달라져.
전혀 안 달라질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한테 난 욕을 더 먹어. 야, 안 된다니까 이 사람아. 그리고 애들은 이상한 선생이 하나 왔다는 거야. 이상한 선생님. 어떡하지? 그러면 하나씩이라도 고쳐가야겠다. 이건 직무유기다. 일단 집에 도망가지 못하게 해야겠다. 그리고 난 3교시에 여기 뒤에다가 써 붙였어요. 도망가기만 해봐라. 그리고 교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못 도망가니까 우리 반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아, 되구나. 그러면서 교무실에 있는 선생님한테 되잖아요 막 이런 마음으로 11시 되면 여기다 도망가기만 해봐라 딱 써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교무실에 있는 선생님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박 선생 이리 좀 와봐. 왜요? 자네 좀 이리 좀 와봐. 지금 거기서 뭐해? 보세요, 못 도망가게 하고 있잖아요. 내가 자네한테 보여줄 게 있어요. 나를 데리고 뒷담으로 넘어. 뒷담에 갔더니 하얀 교복을 입은 개미 새끼들이 전부 울타리를 타고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뒷담으로. 이거 보이지? 네. 왜 그런다고 생각해? 제가 앞에 지키고 있으니까 생각한다고. 저게 30m 낭떠러지야. 떨어져 죽으면 네가 책임질래?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 그냥. 그러면 선배님 저기다가 학교에 있는 철망을 집안 학교는 철망을 못 치게 돼 있어. 못하게 하는 거. 정말 하면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떨어져 죽게 생겼어요.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면 그걸 못하면 침이라도 뱉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침이라도 못 뱉게 하려고 애들한테 교육을 했어요. 얘들아, 침의 성분은 침의 전염성은 막. 근데 1초도 안 들어. 1초 내 말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얘들은 말로 해서 안 돼. 그러면 미안하게 만들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난 그날부터 밀걸레를 하루 종일 들고 다녀요. 하루 종일. 그리고 침을 뱉으면 계속 닦아줘.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 계속 뱉으니까 막. 그러니까 나는 하루 종일 밀걸레를 들고 하루 종일 수업 시간에 들어갖고도 수업을 할 틈을 안 줘. 계속. 그리고 수업을 할 필요도 없어. 안 들으니까 계속. 인성이 돼야지 무슨 공부가 안 돼. 계속 닦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재밌나 봐요. 계속. 그리고 그냥 3주 동안 그렇게 했더니 애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져요? 발을 들어요. 발을 들고 선생님 여기 뱉었는데 저쪽에 선생님 여기도 뱉었어. 그때 나는 디스어포인트먼트 완전 실망해 본 거야. 아, 인간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말할 때 가만 놔두라겠는가 보다. 아주 정내미가 딱 떨어져 본 거예요. 아, 인간도 아니. 뭐라고? 여기도 뱉었어요? 저기도. 완전한 배신감을 느꼈어요. 진짜로 많이 아팠어요. 어느 정도 아팠냐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집은 그 학교 바로 옆에 있는 주공 아파트 10평짜리에 살 때예요. 우리 10평짜리 내 아내하고 초등학교 3학년 딸하고 서서 살 때입니다. 근데 방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집에 가서 잠을 자면 새벽에까지 잠꼬대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꼬대 하는 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항상 앉으라고, 가지 말라고, 뱉지 말라고, 앉으라고, 가지 말라고, 뱉지 말라고, 이 소리를 찬양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입을 하고 그만 좀 하라고, 다른 말을 하든지. 얼마나 소원이 됐으면 앉으라고, 가지 말라고, 뱉지 말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름방학이 되고 나서 2학기 됐는데 애들이 괴물이 되었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손을 들어버린 거. 인간이 아니구나. 나는 12월 달에 학교를 그만둡니다. 도저히 나는 선생으로서 모멸감, 그 다음에 낙담. 교장선생님한테 갔어요. 교장선생님, 저 그만둘랍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교장선생님들은 왜 그만둔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장선생님은 그만둘 줄 알았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되물었네요. 왜 제가 그만둘 줄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애들이 가면 간갑다, 오면 온갑다 하지, 먼 지라다 쫓아다니고 나야 할 때부터 몇 조금 못 갔지 내가 알아버렸네. 나 어이가 없어. 그래놓고 나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자네 집 저기 주공 아파트 사골세방이라며. 네. 자네 아내는 돈 안 벌고 혼자 집에 있다며. 자네 혼자 번다며. 예.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도 있다며. 예. 그럼 뭘 먹고 살 거야 그만두면? 완전 자존심을 긁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이제 보따리를 싸가지고 집에를 왔습니다. 집에 가니까 내 아내가 딱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뭡니까? 짐을 싸고 가니까. 예, 좀 그만뒀습니다. 근데 왜 그만뒀습니까? 저는 선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선생은 잘만 있는데 벨라 왜 그러십니까? 눈을 이렇게 뜨면서 딱 눈을 뜬 것도 안 뜬 것도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딱. 그리고 말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누나예요. 눈 한 살 더 먹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정말 무책임하네요. 당신은 이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만뒀겠어. 다른 일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생해서 이래야지. 무책임합니다. 애기 보는 앞에서. 여러분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밖에를 안 나가고 이제 집에가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뭘 먹고 살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어디 시험이라도 시간 강사라도 하려고 서류를 한 30군데 내도 안 받아줘요. 캐리어가 없다고. 그러니까 쌀도 떨어지고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골세빵이고. 그런데 제 과목은 화학공학인데 잘 안 뽑거든요. 저는 화학공학인데요. 화학, 공업, 기술, 가정 다 가르칠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런데 잘 뽑지 않는 이 화학공학을 교육청에서 한 명을 뽑는다고 공고가 뜨는 거예요. 2월 달에. 아니 12월 달에. 지금 논 지 얼마 안 됐어요. 15일밖에. 얼른 시험을 다시 봤죠. 1월 달에 1차 합격, 2월 달에 2차 합격. 한 명 뽑을 때 합격을 했어요. 강주에 있는 중고등학교 350개 학교 중에 이제 가기만 하면 돼. 발령 나면. 그래서 이제 어디 학교로 발령이 날까 이제 이러고 있었네요. 근데 여러분 그 학교로 발령이 또 나온 거예요. 나는 생각도 안 했어요. 350분의 1. 근데 교육청 장학사 장학관이 되니까 100% 거기를 가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신규는 무조건 남이 안 간 데를 비치하니까. 갈까 말까 그냥 망설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내 아내가 말씀하셨어요. 예, 눈을 감고 그냥 다니시라고. 그래서 눈을 감고 이제 학교를 갔네요. 갔더니 선생님들이 나를 막 쳐다보고 막 웃는 거예요. 이게 창피해서. 근데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박 선생, 예 선배님, 우리는 자네가 작년에 사표 쓴 줄 알았어. 휴직을 했었구나. 막 그러면서 막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영어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굉장히 프랭클리 아니스트한 사람이에요. 그냥 직설적인 사람이 있어요. 딱 나를 쳐다보더니 기어 들어오려면서 뭐하러 나갔대? 또 이러는 거예요. 좀 있으니까 작년 제가 2학년 다니는데 3학년 된 애들이 교무실을 몰려오더니 선생님 안 왔나 보세요. 왜 왔어? 가라고 좀. 뒤에 말을 하고 싶었어. 누구 때문에 그 말을 가. 근데 여러분 고등학생 중에 2학년 때가 제일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화공과가 제일 말을 안 들을 때요. 또 화공과 2학년 일반 담임을 딱 그 교장 선생님 또 시켜주는 거예요. 전기 전자는 좀 괜찮거든요. 만나봤더니 작년 애들이 그리운 거예요. 얘들은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짐승도 아닌 것 같아. 그냥 있는데도 그냥 가르치면 칙 뱉고 막 이러고 다니고, 내가 옆에 있는데도 툭 치고 가버리고 뭐 어지러워요. 봉숭아 학당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살고 싶어서 나도 적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눈을 감고 다니기로 했어요. 절대 안 쳐다봐요. 그리고 옛날에는 막 부지런 펴느라고 작년에는 7시 반에 학교를 왔는데 8시 반에 가야 학교를 가고 가만 앉아 있어요. 아무것도 안 쳐다봐요. 그리고 아침 조회를 들어갔어도 출석도 안 불러요. 몇 명 되지도 않으니까 그러지도 하지만 출석을 부르면 박창수 그러면 네 막 이렇게 되면 그냥 듣기도 싫어 목소리가. 이게 체크만 해, 체크만. 그리고 수업할 때는 뒤를 한 번도 안 돌아봐. 그 수업만 땡만 치면 그냥 집에 학교실에 앉아 있다가 종례도 안 하고 집에 가버려 이제 그냥. 92년도, 93년 동에는 이제 3, 4, 5월 달을 그렇게 했더니 우리 반이 그 학교에 제일 진짜 개판, 제일 개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선배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박주정이가 2개월 만에 이 학교 적응 속도가 우리보다 더 빨라져 갖고 왔다. 또 이렇게 또 나를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는데 너무 너무 진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영어는 없나 왔다 갔다. 그냥 괴롭죠 저도. 아내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긴 했지만. 근데 6월 달에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나는 학교 갔다 와서 좀 일찍 자버려요. 학교 생각을 하기 싫으니까. 그럼 한 10시쯤 일어나는데 6월 어느 날 엄청나게 더운 날이에요. 우리 집은 냉장고도 없고 에어컨도 없어요. 냉장고에 조그만한 거 하나, 선풍기도 없는 그런 집이었네요. 베일도 없어요. 베일도. 근데 밤 10시 반인가 10시 됐는데 누가 막 문을 두드려. 하도 두드려서 문을 열어봤네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우리 학교 교복을 입은 애들이 8명이 우리 집에 온 거예요, 밤에. 그래서 내가 누구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반이잖아요. 나는 모르겠어, 안 쳐다봤으니까. 그리고 학교를 안 나온 놈들이 많아.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잘 몰라. 내가 누구세요? 선생님 반이잖아요. 근데 왜 왔어요? 그랬더니 놀러 왔다는 거예요. 나는 학교에서도 보기 싫은데 내가 놀러. 근데 가락을 쓰는 없고 선생이라고 왔는데 그냥 들어와. 그러니까 내 아내가 쳐다보고 누굽니까? 우리 반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떠고 빨리 보내라고 팍 알겠다고. 내가 들어가서 앉아. 그래갖고 이제 냉장고에 있는 수박을, 내 아내는 안 나오지도 않아. 저 방에서 보기 싫다고. 냉장고에 내가 수박을 8조각을 내가지고 8명을 좀 먹였어요. 근데 문제는 수박에 씨가 있는 게 문제예요. 다른 과일이 하면 되는데 이걸 이렇게 뱉었는데 벽에다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내 딸이 아빠 오빠들은 왜 그래? 원래 그래 원래. 그러니까 내 아내는 그걸 보고 질색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렇게 다 있냐. 근데 이제 10시가 넘고 11시인데 안 가 집에를. 그러니까 나한테 막 우리 아내가 보내라고 막 눈을 막 야 오늘 가라. 안 갈 건데. 왜 안 가? 오늘 자고 갈 건데. 방이 없잖아. 방 하나 거실 하나밖에. 우리 거실에서 잘 건데. 요를 안 붙여요. 그럴 건데 저럴 건데 아닌데 싫은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묻는 말에 답을 왜냐하면요 이러이러합니다가 아니라 아닌데 그건 아닌데 안 간대. 안 가. 그리고 그냥 새벽 3시까지 떠들고 악을 써요. 기가 막 아파. 그러니까 기마개를 하고 우리는 방에서 자고 있는. 근데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딸은 막 그 오빠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가고 그 오빠들 얼굴 만지면서 우리 아빠는 여기가 털이 없는데 오빠들은 왜 털이 많아고 막 그들 막 안아주면 내 아내가 질색을 하고 애기를 데리고 가고. 그리고 그냥 새벽 3시에 자더라고요. 우리도 잠이 들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날 학교를 가려고 애를 깨웠더니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아무 소리가 안 나. 막 이렇게 해도 늘렁늘렁 말이에요. 연체동물.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니까 빨리 데리고 가라고. 아이들 데리고 가라고 아내가 난리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데리고 가요? 몸무게가 나보다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나 혼자 가니까 이제 아내가 막 악을 쓰고 난리예요. 근데 학교를 갔더니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여보, 1명 가고 7명 남았어. 좀 이따가 2명 가고 6명 계속 전화 오니까 아이 그만 좀 해요.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근데 정례를 하고 있는데 내 아내가 울면서 전화 온 거예요. 여보, 울어. 왜 그래요? 다 가고 한 놈이 남았는데 제일 무섭게 생긴 놈이 남았어. 좀 무서운가 봐요 그게. 걱정 마세요. 우리 정례 했으니까 내가 가서 깨울게요. 가서 깨웠어요. 야 일어나 이놈의 새끼야. 우리 학교 갔다 왔다.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이놈이 또 왔어. 왜 왔냐? 데리러 왔대요. 오늘 가. 근데 데리러 갔다가 저녁에 또 들어와. 왜 들어오니까 하루만 더 자고 간다고. 수요일 날도 와. 목요일 날도 와. 금요일 날도 와. 그러니까 내 아내가 아주 노이적 걸려보는 거예요. 딩동 소리만 나면 그 애들 오는 것 같대갖고. 월, 화, 수, 목, 금. 금요일 날 저녁에 얘들이 뭐래. 그때는 토요일까지 수업할 때입니다. 금요일 와서 뭐라고 하냐면 쌤, 우리가 말을 너무 안 듣잖아. 제발 좀 오지 마. 근데 말을 잘 들을 테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뭔데? 방학을 하려면 1달 반밖에 안 남았잖아. 그때까지만 우리가 여기서 살게. 어디서? 이 좁은 방에서. 괜찮아. 내가 안 괜찮아. 그러면 말을 잘 들을게. 아니 여기 살지 말고 그냥 말을 잘 들어보러. 여기 살아야만 말을 잘 들어. 말이 안 통해. 그리고 안 가. 그 다음 주에 계속 와. 월화수. 그래서 내 아내한테 말했죠. 여보, 방학 이제 1달 반밖에 안 남았으니까 데리고 살아볼까? 1달 반밖에 안 남았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어찌됐든 데리고 살게 됐네요. 너무너무 더워. 방은 10평, 화장실은 하나, 세탁기도 없어. 도시락은 8개를 싸야 돼. 밥은 엄청나게 먹어. 그리고 지그가 사는 그 뭐예요? 거실에 청소도 안 해. 이 머리카락 말고 꼬불꼬불한 머리카락이 너무도 많아. 내 아내는 그걸 쓰면서 임신한 것처럼. 임신한 게 아니에요. 방이 하나인데 어떻게 임신하겠어? 또 어쩌다가 좀 조용하다 싶으면은 베란다 우리 15층인데 전부 나가 있어요. 뭐 한 거 봤더니 담배를 피워가지고 불로 안 끄고 저 1층에다 버려가지고 위에서 8명이 누가 침으로 저 불을 끌 수 있느냐? 못 살 것 같아. 어찌됐든 6월달에 그렇게 살았네요. 근데 여러분 7월달이 됐어요. 7월 20일 날인가 방학을 하는데 7월 10 며칠 날 기말고사를 봐요. 그 학교에.
근데 그 학교는 기말고사를 볼 때 시험 문제를 거의 다 알쳐주고 시험을 봐야 돼. 그걸 안 하면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전 문제를 3배수로 문제를 가르쳐주고 시험을 봐요. 그리고 문제를 안 바꾸면 틀려보니까. 근데 이 애들이 시험 보기 전날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3일 전에 우리 시험 공부 한번 해볼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진짜 공부할 거야? 아니 공부가 아니라 답만 외우면 되잖아. 맞아 그러긴 해. 그럼 상을 펴라. 앉아라. 그랬더니 상을 펴더니 방이 너무 좁아서 상 치워버리고 그냥 누워라. 너는 내가 그냥 문제를 말하면 너는 답만 외운다. 나는 문제 너는 다 8과목 문제 다 그냥 너가 문제 말해 내가 다 맞게 달달달달 외웠네요. 3일간. 근데 8명 중에 한 놈은 눕기만 하면 자. 그리고 깨우면 막 화를 내.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그놈 빼놓고 7명만 문제다. 시험을 보고 이제 방학식을 합니다. 이런 방학. 한 반이 50명이에요. 2학년이 13개 반이에요. 등수를 발표하는데 650명 중에 전교 1등부터 7등이 우리 반이 아니라 우리 방. 공부한 애들이 없으니까. 공부한 애들이 없으니까. 근데 저거들도 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데요. 애들한테 장학금을 막 엄청 실업계 애들한테 줄 때예요. 제 월급이 80만 원인데 애들한테 내 월급이 70만 원인데 그 애들한테 80만 원씩 장학금을 준 거예요. 7, 8은 56, 560만 원을 우리 방에서 받은 거예요. 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학식 날 80만 원씩 갖고 내가 이제 집에 가야지. 이제 가라. 너무 잘했다. 너 대단해. 막 그러니까 그래 이제 짐 싸고 가라. 함께 안 갈 건데 왜 안 가? 그냥 안 간다고. 아니 가기로 약속했잖아. 필요 없어. 그냥 안 가. 그러니까 얘들은 왜 안 가? 비꼬스 막 이런 게 없어. 그냥 가. 그냥 안 가. 싫어. 막 이거예요. 그냥 가기로 했잖아. 걱정이 된 거예요. 이제 내 아내한테. 그래서 들어가서 말했죠. 여보 그 애들이 안 간다던데. 근데 내 아내가 놔두세요 이러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언제부터 친해졌던 것 같아. 근데 왜 저렇게 친해졌을까 생각해봤더니 그냥 놔두래요. 방학 동안 안 가도 놔두래. 정이 들었나 봐요. 근데 왜 정이 들었는가를 봤더니 성향이 비슷해. 뭘 안 치워. 뭘 안 치워. 그러니까는 이렇게 거실에 막 옷을 벗어놔도 내 아내를 막 넘어다녀. 완전 남자다워요. 이렇게 나를 막 치우고 다니고 우리 아내를 막 좀 있으면 어때요? 뭐 남자가 되고 쪼잔하게 뭐 그러세요. 막 이런 형이야. 밥을 먹은 상의 위에다가 막 그런 게 올려 있어도 놔두세요. 막 이런 거예요. 나는 조그만 뭐에 묻으면 막 나는 미생물 공학이잖아요. 막 쓸고 닦고 난리를 하거든요. 나는 엄청 부지런해요. 우리 아내가 안 부르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혹시 듣고 있을라. 어찌됐든 성향이 비슷하니까 맞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내 아내는 이상한 성향이 있어요. 남들이 자기 남편 흉을 보면 좋아해. 근데 이 학생들이 내 흉을 봐. 내 아내한테. 어떤 흉을 보냐면 이런 거예요. 사모님, 우리 담임쌤은요 학교에서 왕따예요. 왜 왕따인지 아세요? ADHD예요. ADHD. 교실에 들락날락 미치게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내 아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집에서도 똑같아. 그러면서 같이 흉을 봐. 또 아이들이 사모님 우리 선생은 결벽증 환자예요. 맨날 쓸고 닦고 난리 학교에서. 그러니까 여성들도 싫어해요. 그러면 집에서도 그러면서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두래요. 안 가더라도. 내가 놀랬죠. 참 이상한 일이네. 그러고 있는데 애들도 변했어요. 딱 1등부터 7등이 되고 나니까 아파트에 살면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방학 딱 끝나고 나서 선생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가 7개 동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 7개 동에 사는 사람들이요 우리를 몰라보는 것 같아요. 이게 뭘 몰라봐? 전교 1등부터 7등이라는 걸 몰라보는 것 같아요. 당연히 몰라보지. 그걸 어떻게 느꼈어? 우리가 선생님이 말한 대로 정말 이렇게 인사를 해도요 저런 놈들하고 똑같이 우리를 취급해요. 자긍심이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아파트 들어간 입구에다가 7개 동에다가 붙여주세요. 뭐라고? 이 집에 살고 있는 애들은 전교 1등부터 7등이다. 알겠다. 다 붙이러 다녔어요. 그랬더니 인사를 정말
정말 깍듯이 담배도 몰래 피고요, 침도 숨어서 피워요. 이것도 안 불게. 제가 이 큰 학교에서 전교 1등부터 7등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긍심인가 봐요. 그때부터 또 어떤 점이 변하냐면요, 그렇게도 안 일어났던 애들이 새벽 4시면 여름방학 동안에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달려, 막 달려, 8명이. 그리고 점심때 우우에 와서 밥을 먹어, 또 어디로 막 달려. 그리고 새벽에 들어와. 일주일 내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치를 챘지요. 80만 원 가지고 오락실을 다닌 것 같구나. 네가 그랬으면 그랬지. 네가 뭐에 변해있겠어. 그래서 이제 집에 새벽에 들어오게 내가 물었어요. 야, 너 오락실 갔다 오냐? 이렇게. 아닌데. 요자리 잘 안 붙여요. 아닌데. 그럼 어디 갔다 오는데요? 아르바이트 갔다 오는데. 너 돈 80만 원 있잖아. 뭔 돈이 부족해? 아, 부족한데? 이게 뭔 아르바이트를 다니는데? 아, 주유소 아르바이트 다니는데? 말을 그냥 주유소 아르바이트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아니라 뭐 한데 아닌데 인데. 그러니까 왜 돈을 또 주유소를 다니냐고. 그거 선생님 봐봐.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한 대학이에요. 공대 중에서는. 이거 봐, 인천에 있어요. 이거 봐봐. 우리 이 대학을 가려고 해. 그런 거. 얘들은 구구단을 잘 못 외워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거기를 누가 어떻게 간다고. 내가 그걸 어떻게 간단 말이야. 선생님 봐봐. 뭐라고 써줬는데,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내신 성적 7% 이내인 자로. 우리는 지금 1%야. 맞잖아, 1%. 밑에 봐봐. 기능사 자격증을 많이 딴 자 이것밖에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가서 주유소에 가서 70만 원 벌어. 그리고 80만 원 자격증 가진 거 150만 원을 갖고 점심 먹고 새벽에까지 기능사 자격증 7군데를 다녀.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 공부하러 다닌 거예요. 응? 지구들끼리 욕은 해요. 근데 공부에 관한 욕이에요. 야, 이 새끼야, 죽일표 그 CU 구리도 모르냐 이 새끼야. 막 이런 공부에 관한 욕이에요. 그래도 욕을 해도 이제 욕을 해도 공부에 관한 욕을 해요. 그리고 어떤 아이가 방학 동안에 2개의 자격증을 따니까 시샘이 나가지고 죽도록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얘들이 대학 공부 생각도 안 한 놈들이에요.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이거구나, 이거네. 나는 이때까지 비교만 하고 욕만 하고 네가 지금 인문계생들은 지금 뭐 하고 있었는지 아느냐 이놈아. 등등만 했지. 이렇게 변하네. 작은 것을 하나 이루니까 나머지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네. 이거다. 야, 너가 2학기 중간고사에서도 1등부터 7등 날 수 있겠냐? 딱 물었어요. 그랬더니 당연하지. 너가 1등부터 중간고사에서 1등 7등 나면 내가 우남동 시장에 소주하고 낙지 사줄게. 그랬더니 선생님 분명히 약속했어. 응? 1등 7등 날 수 있겠어? 답만 해오면 되잖아. 2학기 중간고사를 봤어요. 1등부터 7등이 아니라 6명이 올백을 맞은 거. 얘는 별것도 아니고 문제를 안 바꾼 거니까. 그래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 애들 치고는. 하나는 하나 틀리고. 그러니까 다른 반 선생님들은 2학년 일반 학원과는 시험 감독을 2명을 내야 돼. 10명 들어와도 상관없어. 그건 답을 해온 사람이니까. 나는 그날 바로 교복 벗어. 가자. 선생님 사줄게. 난 너무 기뻤어요. 소주 낙지 사줄게. 교복 벗어보러. 교복을 벗어보면 나보다 더 늙어 보여요. 이따 봐보세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애들 놔놓고 이제 지금 간 거예요. 이제 됐고 이제. 그때 당시 여러분 핸드폰이 막 나올 때네요. 나 들고 내가 또 조폭 대장처럼 가고 뒤에도 8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가는데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박주성 선생이죠. 네, 그렇습니다. 누구십니까? 나 북부경찰서 경감 누구입니다. 근데 왜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당신 빨리 경찰서로 와야겠습니다. 뭐 때문에요? 당신만 애들 8명 잡아놨으니까 빨리 오세요. 그 애들이 뭘 잘못했는데요? 모르겠어요. 이따 와서 물어보세요. 탁 끊어버려. 얘들아, 뭔 우리 반 애들 8명이 잡혀있단다. 그러니까 어놈이 뭐라 그러냐면 드디어 경일이가 잡혔구나 그러는 거예요. 경일이가 뭔 잘못을 했는데. 선생님 말로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얼른 가봐. 그럼 너가 어디 가지 말고 이 오락실 가만 붙어있어. 너 얼른 갔다 와서 내가 너희들 술 사줄 테니까 약속 지킬 테니까 여기 있어. 이렇게. 선생님 천천히 갔다 와. 난 죽고 살고 이제 북경서를 뛰어갔어요. 얘들 말고 이제 다른 애들이 잡혀있다고 해서 가봤더니 8명을 무릎을 꿇혀놓고 이 경찰이 뺨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뺨 때리는 게 제일 싫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악을 썼죠. 왜 때리냐고. 왜 애들 때리냐고. 말로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당신 누구야? 나 얘들 담임입니다. 그랬더니 그 똥통학교 담임. 그러니까 때리지 말라고요. 근데 얘들이 뭘 잘못했냐고요. 그랬더니 직접 물어보래. 야, 너가 뭘 잘못했냐? 애들이 말을 못해. 알고 봤더니 실습 시간에 쓰는 스프링 실습 시간에 쓰는 스프링을 가지고
북부경찰서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경찰 오토바이를 이 스프링으로 시동을 세 대를 걸어가지고 8명이 경찰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를 활보하고 다녀요. 윙윙. 완전 잘 타버려요. 막 윙윙. 그러니까 경찰차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얘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얘들이 무등산 비포장길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스톱시킨 거예요. 위험하다고 쫓지 마라. 그러면 오토바이를 버리고 도망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얘들은 공고생인데 벤츠하고 몽키가 있어요. 전부 다 분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비료푸드에다가 담아가지고 분해한 걸 가서 고물상에다 팔아먹었대요. 그러니까 이 경찰이 화가 나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일이 있으면 부모한테 전화를 하시지 왜 나한테 전화를 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부모한테 전화를 했지요. 그런데요, 부모한테 전화를 했더니 여러분들을 제발 다 집어넣으라고, 안 데리고 갈 테니까 제발 집어넣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단인성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불렀어. 그럼 어쩌란 말이요? 그랬더니 얘들 풀어줄 테니까 내일 부모들을 데리고 오시죠. 알겠어. 애들 데리고 나와서 얼른 가. 내일 부모님 오시라게 가. 그리고 난 집에 들어와서 잠이 들어버렸네요. 뭘 잊어먹은 거예요? 술 사준 걸 잊어먹어본 거예요. 근데 그 애들은 이제 술 사줄 거라고 기다리다가 내가 안 오니까 집에를 나보니까 내가 누워있는 거예요. 화가 엄청 나는 거예요. 발로 찬 거예요. 뻥쟁이 꼭 나한테 그래. 뻥쟁이 우리 지금 몇 시까지 기다리는 줄 알아? 왜 안 와? 화가 난 거예요. 지금 몇 시간을 기다린 거죠. 근데 난 누워서 미안하다, 깜빡했네. 왜 깜빡해? 경찰서 갔는데 그놈의 새끼들이 하도 엉망된 짓거리를 해갖고 경찰한테 욕을 내가 많이 먹어서. 그랬더니 그 애들이 서서 날 쳐다보면서 그것들 때문에 화가 났구나. 그러면서 내가 꼭 이렇게 말했거든요. 얘들아, 그 애들 좀 사람 좀 만들어 봐라. 내가 꼭 그렇게 말했어요. 미안하기도 해서 그냥 변명 비슷하게 그 애들 사람 좀 만들어 봐라 했더니 이놈들이 뭐라 그냥 선생님 이미 사람 만들어 버렸어 우리가. 얘들이 사람 만드는 건 때리거나 윽박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애들하고는 경찰한테 맞았는데 또 때렸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난 걱정이 돼서 벌떡 났죠. 때렸어 애들? 이렇게 안 때렸는데? 그럼 어떻게 사람 만들었다고? 그놈들이 우리 오락실에 갔는데 그놈들이 그 돈놈들이 왔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사람 만들었냐고. 선생님 우리 집이 여기 살고 있는 애 중에 저 한 놈 빼고 우리 7명은 사람이 지금 돼버렸잖아. 이게 뭔 사람이 돼? 1등부터 7등은 사람이 돼버렸잖아. 그래서 그 오토바이 그 8명은 지금 사람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어쩐다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됐으니까 내일 이 집을 나가고 그것들이 들어오기로 했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들어온다고 하던 그랬더니 들어온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뒷날 진짜 집에를 갔더니 여기 살던 놈들이 먼저 이제 짐을 싸고 나가려고 하고 있고 한 놈은 남아요. 그건 자폐였어요. 난 그때 자폐가 뭔지 모를 때였어요. 7명 짐을 싸고 나가면서 이 자폐에 있는 아내한테 야 너도 새끼 정신 빨리 차리고 나와 막 그러면서 밖에는 이제 그 오토바이 돈놈들이 이제 들어오려고 서 있고. 그러니까 내 아내는 지금 이게 지금 뭔 일이냐고 나한테 묻는 거예요. 이게 뭔 일입니까?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멤버 교체입니다. 멤버 교체. 할 말이 없잖아요. 멤버 교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 책의 이름을 멤버 교체로 하려고 했는데요. 멤버 교체입니다. 그럼 새로 들어온 놈들은 어떤 놈들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오토바이 훔친 놈들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건 뭘 숨겨야 됩니까? 저희들은요 오토바이 외에는 훔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8명이 들어오고 1명은 남고 7명이 나가고 10월, 11월, 12월, 1월, 2월을 데리고 사는데 훨씬 데리고 살기가 편해요. 왜? 여름이 아니니까. 가을, 겨울이니까 안 더워. 그리고 규칙이 만들어져.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데 우리가 뭐다 그냥 공부를 시작해. 1등부터 15등이 전부 다 우리 방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반 전체가 다 바뀌어. 이거다 이거면 된다. 그런데 이 집에서는 살 수가 없네. 누가 계속 투서를 하는 거예요. 고액 가해를 한다고. 그럼 파출소에 맨날 잡혀가. 그러면 경찰이 하고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좀 나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 고액 가해한다고 신고가 나왔으니까요. 오늘 좀 갑시다. 그리고 나를 이제 데리고 가. 그럼 우리 데리고 사는 아이들이 화를 내. 선생님 가지 마. 고액 가해 안 했잖아. 경찰한테는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우리 선생은요 실력이 없어서 고액 가해를 못 해요. 그리고 난 가르친 적도 없어요. 단만 외웠을 뿐이지. 그리고 내가 잡혀가면 저들이 이 애들은요 경찰 3명하고 붙어도 이겨버려요. 한 사람이 싸움을 우두둑 잘해요 아주. 경찰이 건봉 갖고 가만히 있어 이만만 하지 얘들한테 어떻게 못해. 그럼 나는 파출소로 잡혀 들어가고 지그들은 파출소 못 들어오면은 밖에서
문을 차요. 야, 우리 선생님 내놓으라고. 우리 선생님 눈물이 나잖아요. 처음으로 사랑을 받아본 거예요. 그 사람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내놓으라고. 나도 그게 시끄러워 죽겠어. 또 잡혀가면 나한테 화를 내요. 가지 마! 막 나한테 화를 내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받으면 물어본 내용이 뭔 내용이냐? 당신은 과목이 무엇입니까? 맨날 경찰에 묻는 말이에요. 화학공학입니다. 화학공학인데 어떻게 전 과목을 가르칩니까? 나는 공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1등부터 7등이 다 나옵니까? 우리는 답을 해옵니다. 아, 그럼 답이 유출되었습니까? 아니, 우리는 답을 모두 가르쳐줍니다. 그럼 학교에다 전화를 해요. 답을 가르쳐줍니까? 그런 적 없다. 왜 당신들은 답을 합니까? 맨날 그 소리. 12월 20 며칠 날 또 잡혀가. 순경이 또 바뀌었어. 똑같은 말을 또 물어봐. 당신은 전공이 무엇입니까? 화학공학입니다. 이 말 하기가 싫어서 I'm majoring chemical engineer. 딱 그래버렸어. 그랬더니 그 과목이면 전 과목을 갖게. 리스닝이 안 된 거예요. 그 과목이면 전 과목을. 그리고 나온 날 애들한테 얘들아 우리 여기 살지 말까? 그럼 어디서 살자고? 너희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집에 안 가니까 우리가 힘들어서 우리 병풍산 간대. 그 4,000평의 감나무 농장 있잖아. 거기 너 그거 써진 거 안 봤냐? 4,000평의 농장에 32평의 창고가 있는데 방이 5개나 돼. 근데 이 사골세방 우리 집 사는 거나 아파트하고 똑같아. 우리 거리 이사 갈까? 오케이. 그래서 94년도에 우리가 거리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내 아내가 반대를 해. 안 간다게. 그 시골로는 학교에서 10km 넘어 떨어져. 아이도 초등학교를 가면 너무 멀어. 공기도 좋습니다. 전원 생활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필요 없어. 아내는 안 들어. 근데 아이들이 설득을 하는데요. 뭐라고 설득하냐면 사모님 거기 가면 방이 4개나 됩니다. 사모님 우리 선생님을 사모님 방에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오케이. 그러니까 그 애들은 핵심을 알아. 핵심을. 그 94년 이사를 옵니다. 94년 이사를 와서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제가 2003년 장학사가 될 때까지 10년 동안 데리고 살았던 707명의 아이들의 이야기. 그 707명은 한 번에 707명을 데리고 살 수는 없어요. 8명밖에 못 데리고 살아요. 제 빨간 프라이드로 4명을 아침 밥 먹여갖고 10km 언능 데려다 놓고 언능 와서 왔다. 또 학교 수업 끝나고 왔다 갔다 하려면 8명 이상은 못 데리고 살아요. 근데 어떻게 707명이 됐느냐? 10년 동안이니까. 그러면 어떤 애들이 들어왔냐? 나는 한 번도 초이스 해본 적이 없어요. 지그가 다 선생님 이 애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다 지그들이 다 고구마 줄거리처럼 똑같은 놈들이. 선생님 이놈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 707명의 아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죠? 그 707명의 아이들 여러분 동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그 아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금희 아침 방송에서 취재했습니다. 그거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실래요? 이번에는 가슴속에 특별한 선생님을 담은 어느 학부모의 이야기를 제가 화면에 담아봤거든요. 네, 함께 보시죠. 대학생 아들을 둔 선경자 씨는 잊지 못할 선생님이 있다. 어려운 형편으로 포기했던 아들의 대학 진학을 가능케 한 선생님이다. 양식이 어머니 학비가 없으면 제가 대드릴게요.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진짜 부끄럽대요. 너무나 우리는 선생님한테 해드린 것도 없고 사실 음료수 하나도 사드린 게 없는데 학교로 가서 하도 만나자 해서 가면 선생님이 음료수를 저를 사주시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이렇게 물질로는 뭘 못 드리지만 또 이렇게 성의 표시를 무엇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는 못하고. 아셨죠? 그리고 군에 간 아들의 편지를 읽는 이 부부에게도 같은 선생님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있다. 재밌어요. 잠시나마 주님을 생각해 봤어요. 사춘기 시절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던 아들이 제자리를 찾은 건 바로 그 선생님을 만난 후였다. 우리 아들이 학교를 일주일 정도를 입학을 하고 일주일 정도를 등교를 하고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 하냐면 엄마 우리 학교에 가서 우리 선생님 한 번만 만나주래요.
그래서 왜 선생님을 만나주라 하냐 그랬더니 세상에 진짜 제대로 된 선생님을 한번 만난 것 같대요. 우리 길도가. 선생님의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했던 7인방은 이곳에 자주 들리는 선생님의 단골 손님들이다. 그 시절 습관대로 이곳은 자기 집 마냥 편하다. 선생님 사모님께도 좀 너무 고맙고요. 그 당시 아파트에서 공부 같이 할 때도 7명이 그 밥 같은 것도 해주시려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비록 반찬은 김치였지만 그래도 그게 제일 추억에 남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했던 게요. 대학교 1학년 때요.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특히 알고 오셨더라고요. 아주 많이 위로도 많이 해주시고. 한때 학교를 벗어나려 했던 아이들은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다. 선생님의 끈질긴 리듬 덕택에 가능한 일이다. 콩나물에 물을 주다 보면 물이 다 흘러가 버리고 콩나물이 크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 물이 다 빠진 것처럼 보여도 끊임없이 물을 주다 보면 언젠가는 콩나물이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우리 학생들 기르는 것은 콩나물에 물 주듯이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나 버뜩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그만 그 학생들에게 노력을 하고 나서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변함이 없다고 더 이상 저희는 가르칠 수가 없다고 등등의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친구들이 군대를 갔다 온다든가 어떤 사회적 환경에 접하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보면 그 예전의 모습을 너무나 다른 정말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고 정말 콩나물에 물 주듯이 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는 학생들을 교육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 한 번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기억에 남는 제자는 좋은 기억일 수도 있고 나쁜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기억 같은 경우에는 나쁜 기억입니다만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폭력으로 일괄돼서 징역을 한 6번, 7번 갔다 온 친구인데 그 아이를 데리고 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데리고 살 때는 처음부터 옳고 그름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서로 좋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친구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지 비를 맞히는 게 한 일주일 걸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친구들이 스스로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앞으로 살아왔던 것과 앞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지 처음부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은 옳지 않은 길이야.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한 2달 정도까지도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물론 이 친구는 어머니 집 나가시고 아버지 그 알코올 중독이고 누나 그 유흥 시점에 나가서 집에 안 들어오고 자기는 처참하게 어떻게 살 수가 없는 아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됐더라도 저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친구인데 한 2달 정도를 그렇게 잘 지냈었어요. 근데 하루 날 저녁에는 제가 잠이 갑자기 들었는데 같이 잠을 자죠. 목이 이렇게 막 아파요. 그래서 눈을 떴더니 목을 조르더라고. 죽인다고. 그래서 굉장히 막 목소리가 안 나오죠. 그래서 근데 눈빛을 보면 그 친구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했죠.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울어요. 어째서 그러느냐 나 그랬어요. 했더니 나는 잘할 수가 없고 앞으로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자꾸 너는 잘할 수 있고 앞으로 계획을 이야기하고 남자의 의리가 있는데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선생님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선생님이 자기에 대한 기대에 대한 배신감을 안 가질 것 같아서 나갈 것 같다고 목 놓아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밤새는 울었습니다. 둘이 그 시민들이 울 때는 참 대성통곡이라고 봅니다. 오직 했으면 그 애가 저렇게까지 했을까 싶을 때 그랬을 때 그러고 나서 며칠간 지가 방황을 하더니 다시 돌아와서 선생님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랍니다.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을 구별을 못합니다. 고1이죠 그때가. 그래서 반신반의했는데 돈을 달라 그래요. 30만 원. 무한대신당에 붙지 말고 달라 그래서 그러자 그랬더니 책을 사왔어요. 책을 사와서 자기가 수능 공부를 시작을 하겠답니다. 그럴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해본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학교 갔다 오면 하여튼 아이들이 방에서 앉아 있어요. 잠을 언제 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저녁에는 막
아우성을 쳐요. 악을 써요. 안 되니까 공부가. 막 울고 불고 아우성 치고 땅을 치고 그래. 저걸 견뎌낼 수가 있을까? 그리고 옆에서 아주 긴장된 모습으로 쳐다보고 있죠. 저러다가 자살하다 해버리면 어쩔까? 그걸 이겨내더라고요. 그걸 이겨내고 6개월 만에 그 학교 전체에서 1등이 나요. 과에서. 그러니까 아주 의지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 애우다시피 해요. 그러더니 수능 공부를 해서 그 아이가 해군 사관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해군 사관학교를 가서 그 아이가 2년 전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나 주례 좀 해주라고 해서. 그래서 해군 함정에서 하얀 제복 입고 제가 주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데이지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너무 즐거웠던 그 기억이 있고요. 하나의 기억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의 상황인데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나갔어요. 나가고 나서 한 1년 정도 소식이 없더니 올해 황사가 많이 와서 힘들었던 때 있었죠. 올해 주소가 그 숫자로 써져 있는 편지 봉투가 왔어요. 그래서 읽어봤더만 교도소죠. 선생님 살려주십시오. 저 징역 16년을 받았어요. 이게 조직폭력에 못할 짓을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인제는 왜 내가 이렇게 밖에 살 수 없었는지 선생님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는 이야기만 계속 싸고 왔어요. 그래서 빨리 그 답장을 보냈습니다. 살려주마. 어떻게 하면 살려주느냐. 근데 또 답장이 왔어요. 선생님 내가 몇 월 며칠 날 공판을 하는데 선생님 그거 와서 탄원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 갈게. 그리고 갔습니다. 재판장이죠. 그래서 이제 검사 되신 분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저한테 2분만 시간을 주면 제가 쭉 이 아이의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니까 판사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 아이는 파란 수위에 주머니 온몸이 꽁꽁 묶인 채로 8명이 쭉 서 있고 저는 거기서 목매에서 그 아이의 지난 간 이야기를 했고 저의 잘못을 빌었습니다. 제가 그때 조금만 더 붙잡았으면 이 상황을 안 만들었을 텐데 정말 재판장님 죄송합니다. 근데 얘 한 번만 용서해 준다면 제가 제대로 한번 가르쳐 볼랍니다. 그러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하도 많은 죄를 져놔서 조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그 줄에 묶여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잠을 잘 수가 없었죠. 한 아이는 하얀 제복에 정말 멋있게 결혼을 했고 한 아이는 파란 수위에 꽁꽁 묶인 채로 돌아가는 그 모습은 참 저희들에게 참 너무 많은 어쩌면 선생으로서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가 내가 조금만 더 그 아이를 붙잡을 수만 있었다면 저 아이가 저렇게는 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아이들은 수많이 변합니다. 수많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생님들은 부모님 탓하고 부모님은 선생님 탓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학생들은 엄마 탓하고 선생님 탓하는데 우리 탓하지 말자고요. 탓하지 말고 내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자고요. 내 탓이고 선생님은 우리 탓이다라고 하고 어머니는 우리 탓이다라고 하고 사회는 우리 탓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왜 전부 저것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라고만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렇게 해서 왜 수많이 그렇게 많은 애들이 꽁꽁 묶여서 지금도 아우성을 치게 만들어야만 될까?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화면 꺼주십시오. 여러분 시간이 촉박한 것 같습니다. 두 아이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아이는 지금 해군 대령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16년 징역을 살고 나왔습니다. 징역에서 나온 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 징역 살고 나왔습니다. 갈게. 만났습니다. 어디로 갈 거니? 할머니 집으로 갈 거니? 아니요, 할머니는 제가 징역 사는 동안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어디로 갈 거니? 선생님 옛날 우리가 살던 그곳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는 내가 장학사가 되면서 시간이 없어서 문을 닫았어. 그러면 선생님 지금 어디 사십니까? 지금 시내에 있는 아파트에 살아. 나 거기 좀 살 수 없을까요? 갈 데가 없는데요. 이제 내 맘대로 못해. 아내한테 물어봐야 돼. 그리고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저 아이는 16살의 징역을 갖고 16년을 살았으면 32살이다. 어른이다. 그리고 당신 딸들 둘이 지금 몇 살이냐? 불가능하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정말 잊혀지지 않는다면 우리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원룸으로 데리고 와라. 원룸을 얻어가지고 아침하고 저녁은 해주겠다. 좋다. 그렇게 해서 그냥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응을 하면 사회생활을 하면 이제 독립을 시키려고 하는데 얘는 자폐하고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어요. 치료를 해도 안 나아요.
온 사방에 취업을 시켜도 그만두고 나와요. 4년 6개월을 데리고 살았지만 진전이 없어요. 많이 서로 간에 힘들었죠. 용기도 주고 같이 붙잡고 울기도 해봤지만 안 돼요. 4년 6개월이 지나고 어느 날 저녁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항상 이 아이가 저녁밥을 먹으면 먼저 와 있는데 그날따라 안 와 있는 거예요. 웬일이지? 그리고 그의 원룸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왜 안 오지? 아픈가? 그리고 문을 열었더니 이 안에 목을 매버렸더라고요. 목을 매고 세 줄의 유서를 썼어요. 선생님, 세상이 자신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화장해서 옛날 우리가 데리고 살았던 데 뿌려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 긴 시간 강주에 내려갈 기차를 놓치면서도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우리 부모들이 웃고 있어도 울고 있는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화가 나고 악을 쓰고 사람을 때리고 욕하는 것이 나쁘다, 버릇없다, 싸가지 없다,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저 아이는 지금 살고 싶다라고 아우성 치는 건데 우리 어른들은 나쁘다, 싸가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쩌자고요? 사실 여기까지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선생님이 되었다, 8명을 데리고 살았다, 잘 되어서 10년 동안 707명을 데리고 살았다, 그 2부 장학사가 되었다, 장학사가 돼서 20년 동안, 장학관이 돼서 20년 동안 했었던 그 아이들의 살리기에 대한 이야기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아이들을 살릴 수 있을까? 이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2부 때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집에서 이 1년과 저기 가서 공동학습장에서 10년의 세월 동안 돈이 없어서 큰 아이 돌반지를 전당포에 맡겼습니다. 먹이고 살리고 팬티를 살 돈이 없으니까. 내 아내는 지금도 그 돌반지를 어디다가 팔아먹었냐고 그러는데요, 난 팔아먹은 게 아니라 전당포에 맡겨놨다 돈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6개월이 지나면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잃어먹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동학습장에서 데리고 산 707명의 아이들은 정말 훌륭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정말 잘 돼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이때까지 지지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이 단지 정말 자기의 입장에 대해서 사라졌던 우리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경제적 고통과, 물론 지금도 저는 그 아이들의 빚이 살고 데리고 살았던 그 빚이 남아서 1억 4천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갚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707명의 아이들이 잘 살고 있는데요, 그걸 저는 제가 잘해서 내 아내가 정성을 다해서 키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 넓은 농장에 그 험한 아이들을 10년 동안 데리고 살 때 자살도 있을 수 있고 먼 일도 벌일 수 있었는데 고비 때마다 내 등 뒤에서 힘을 실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루도 그 일을 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즉, 저는 학부모님들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아이들의 삶을 제대로 개척하려면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겨서 살릴 수 있다. 그리고 저와 같은 많은 동역자와 사역자가 나와서 그 아이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감해 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럽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했던 제가, 내 제자 중에 하나가, 선생님, 많은 스님들한테 당신은 왕따입니다. 왜 왕따란 말을 들었냐면 아이들은 72일이 되면 잘라집니다. 퇴학이 됩니다. 나는 그 아이가 72일이 될 것 같은 결석일수가 될 것 같으면 저는 우리 반 출석부를 선생님들 탁자 위에 올려놓지 않고 나는 가지고 다녀버립니다. 못 긋게. 그리고 그 아이가 집에서 데리고 올 때까지 가서 난 그때서 선생님들한테 선생님이 데리고 왔으니까 끄서주지 마십시오 하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싫어합니다. 끄서서 그 애를 내보내야 되는데 나는 그 애를 지금 내보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애가 학교에서 데리고 집으로 학교로 데리고 올 때까지 제가 출석부를 주지 않으니까 선생님들이 저를 미워합니다. 그걸 보는 어느 학생이 나한테 선생님 그만하세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만 좀 해라. 너는 우리 어머니보다 더하다.
너무나 아주 카세트 테이프를 가서 읽어보고 내일 아침에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고 그러고 내가 뭘 안 읽고 오면 또 숙제 검사하듯이 나를 나무래고 너무 힘들겠습니다. 그 학생이. 근데 그 아이가 시험지에다가 주관식인데 한마디도 안 쓰고 우리 선생님을 하나님 곁으로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빵점을 맞으면서 시험지를 제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네가 나와 같은 강파감을 무릎 꿇게 하려고 저 아이의 시험지까지 버리면서 너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제는 무릎 꿇어라 라고 생각하고 교육청 장학사가 돼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훨씬 더 편했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든든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정년 1년 반을 남겨놓고 경제적으로 어렵기는 하지만 어느 분이 그러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걱정할 것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와 많은 분들이 하나님 밑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궁금한 게 있죠. 그 선생님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새롭게 하소서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용서를 어떻게 했는지 나옵니다. 세바시에 보면은 교육청에 들어와서 아이를 살리는 일은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시킨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세바시아 새롭게 하소서를 볼 수도 있고요. 혹여나 젊은 학부모들이 계신다면 핸드폰에 네이버 검색창에 술주정이 아니라 박주정을 치면 프로필이 나옵니다. 프로필에 블로그하고 유튜브가 있는데 잠만 자는 아이, 의지가 없는 아이, 공부를 전혀 하지 않는 아이, 반항한 아이, 도박에 빠진 아이, 게임에 빠진 아이, 모든 것에 부정적인 아이에 대한 저의 노하우가 들어있습니다. 많이 전파해서 그런 내용들이 부모들한테 읽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 하나 해주십시오. 저는 다른 소원이 없는데 유퀴즈를 한번 나보고 싶습니다. 근데 얼굴이 못생겼다고 그런지 안 받아줍니다. 여러분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얼굴을 성형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퀴즈에 나가서 학부모님들한테 자녀들을 이렇게 하라고 저는 정말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영화 한 편 만들어줄 수 있답니다. 제 영화가 만들어지려면 새롭게 하소서에 있는 조회 클릭수가 지금 170만인데 200만이 되면 영화를 만들자고 합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일에 제가 나가서 100마디 이야기보다도 들어가서 부모님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